안녕. 자, 거기서 계속해. 응? 알았어.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명제. 저번에 이제 되게 그냥 뭐 맛보기 수준으로밖에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짜 메인 콘텐츠인 이 명제. 아직 명제 정의를 배웠지만 명제 메인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소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까지 조금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부지런히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원래 예정이 절대부등식까지이긴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절대부등식까지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명제 좀 하시면서 협조 잘 해주시면서 좀 대답도 잘 해주시면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뭐 긴가민가 하더라도 일단 대답 좀 성실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간 없다고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 해결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시간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질문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가 뭐였죠? 네, 그 문장이나 식을 보고서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랑 좀 많이 헷갈린다라고 했었던 게 뭐가 있었죠?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조건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명제랑 그 정의로서만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뭐 사실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명제랑 조건이랑 뭔가 좀 경계가 모호해지게끔 느끼곤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제의 가장 주요 콘텐츠인 두 번째 소단원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헷갈리는 게 정상이긴 하실 텐데 아무튼 이 명제와 조건은 다르다라는 걸 계속 내가 언급하고 있죠. 이 둘은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그게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명제랑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그냥 약간 좀 프리한 문장. 그 다음에 명제는 반드시 참,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방심하다가 틀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딱 어떤 문장을 봤어. 뭐야, 이건 거짓이네. 명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명제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참거짓 가지고 명제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제법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학교에서 뭐 1번, 2번 같은 그런 되게 쉬운 문제를 내서 이제 명제가 몇 개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문제에서도 참거짓을 가지고 이제 명제 개수를 써가지고 실수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거짓을 따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단짝 친구가 있었죠. 함수에게 그래프가 있었다면 조건에게는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문자의 값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었죠. 그래서 참인 것만을 모아놓은 것, 참인 것만을 모아놓은 것이 그게 진리집합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장이나 식이 담고 있는 상황이 아닌 정반대의 것을 언급하는 게 그게 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2가 3보다 작다. 이게 명제 아니에요. 명제죠, 그렇죠? 그럼 2가 3보다 작다라는 이 명제의 부정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2는 3보다 작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됐었죠. 그래서 2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됐었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그 상황을 정반대된 상황들만을 모두 다 모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때 뭐 국어 수학 100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국어랑 수학을 100점을, 국어와 수학을 100점을 맞았다 라는 이것은 당연히 명제일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뭐 우리가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학 또는 국어를 100점 맞았다의 부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수학이랑 국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것은 둘 다 100점 100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아닌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담아야 돼요?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x 이렇게 세 개를 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세 개를 물론 따로따로 말해도 돼요.
수학이 100점이 아니고 국어가 100점이다. 또는 수학이 100점이고 국어는 100점이 아니다. 또는 수학도 국어도 100점이 아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또는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말해도 그것도 그 문장의 그 명제의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수학 또는 국어가 100점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and랑 또는이라고 하는 or 이 두 개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그리고는 모두 다 그러할 때 그때 이제 그 그리고라는 것이 해당하고 이 또는이라는 것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거나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거나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거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 부합해서는 이제 그렇긴 한데 둘 다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때 이제 우리는 또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거나 이것만 되거나 둘 다 되거나 하는 상황이 이제 또는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 다 되는 것이 이제 그리고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했었죠. 이거랑 안 헷갈리죠? 내가 좀 약간 쓰면서 높아심이 좀 생겨가지고 안 헷갈리지? 그래서 이 or라는 것은 나는 사탕을 딸기맛 사탕 또는 포도맛 사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딸기맛 사탕만 갖고 있어도 되고 포도맛 사탕만 갖고 있어도 되고 둘 다를 갖고 있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말하고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는이랑 그리고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의 입각해서 우리가 부정을 할 때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조건에 대해서도 x가 3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자, 이 조건에 이거 조건이죠. 이 조건의 부정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우리가 이 부등식을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보면 2랑 3 사이에 x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반대 상황만을 이제 문장으로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다.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언제나 참이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바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당연히 이 명제가 참이면 이거 뒤집은 건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면 이거 뒤집은 건 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겹쳐져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내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어떤 명제라는 것은 문장이나 식이잖아요. 그 문장이나 식이 담고 있는 상황이 이만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경우 중에 이만큼이 그 문장이나 식이 담고 있는 상황일 거야. 이게 어느 한 명제의 포괄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전에 난 수학, 국어 모두 100점 맞았다. 그럼 수학, 국어 모두 100점인 상황만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뭐 수학만 100점, 국어만 100점, 수학, 국어 둘 다 100점 아닌 그 상황이 이제 바깥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명제나 조건이 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실은 그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는 딸기맛 사탕이랑 포도맛 사탕을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그럼 나는 딸기맛 또는 사과맛 사탕 잠깐만 딸기 사탕 포도 사탕이라고 했나? 쓰면서 하자. 나는 딸기 사탕 그다음에 포도 사탕 하나씩을 갖고 있는 상태야.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난 딸기맛 사탕 그리고 포도맛 사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왜 맞았어? 그리고라고 했었던 그 문장은 딸기 사탕, 포도 사탕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는 문장이잖아. 야, 하나의 요소를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요소를 담고 있는 문장 중에 그 하나의 요소에 내가 해당되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었었던 거지. 나는 딸기맛 사탕 또는 포도맛 사탕을 갖고 있어 라는 문장에 대해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치?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것은 딸기맛 사탕, 포도맛 사탕 둘 다 갖고 있어도 되고 딸기맛 사탕만 갖고 있어도 되고 포도맛 사탕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요소를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랑 매칭시켰을 때 맞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실제 발생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그 사실은 그 전체의 그 담고 있는 그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였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여기 들어있었으면은 이 문장, 이 명제나 이 조건은 참이었던 거겠죠. 그게 여기 없고 여기 있었으면은 그 문장이나 조건은 거짓이었던 거겠죠.
어떤 사실 요소가 하나였었을 텐데 뭐 사실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과 같이 난 포도맛 사탕과 딸기맛 사탕을 모두 갖고 있기도 하지만 딸기맛 사탕만 갖고 있기도 해. 이런 건 없잖아. 사실은 하나잖아. 사실은 하나죠, 그렇죠? 사실은 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 하나의 요소가.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장이 참이라고 해보자. 그 명제가 참이야. 그럼 당연히 그 명제의 부정은 뭐겠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안에 사실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지금 이 현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명제 부정은 거짓인 거야. 자, 만약에 여기 그 사실이 여기에 있었다 라고 해보자. 그럼 그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럼 그 명제 부정은 무엇이었겠어? 참이었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겹쳐져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애초에 안 만들어진다. 왜냐면 사실은 하나니까. 사실은 이 전체의 이 케이스 중에 오직 하나의 요소만 해당하니까. 그 하나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부정이면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다 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더운가 했더니 소리 열려. 창문을 닫고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었지, 그치? 그러면서 이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는과 그리고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 부정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A 그리고 B가 어떠하다, A 그리고 B가 어떠하다 라는 그 문장의 부정을 생각해보면 둘 다 동그라미의 부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X 세 가지를 모두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정에는 무슨 연결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이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만약에 A 또는 B가 그러하다 라는 식의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를 포함해서 문장을 만들었다고 할게. 자, 그러면 O, X, X, O 이 세 가지 상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었잖아. 근데 이것의 부정을 생각하면 뭐야? X, X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두 X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여기 바이블에는 그리고를 사용한 명제를 부정하면 또는이 뭐 생기고 또는을 뭐 이용한 명제의 부정은 그리고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 그리고 이거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A와 B 당연히 상황은 네 가지나 나오죠. O, X, X, O, X, X 이렇게. 만약에 세 가지가 되면 8가지 상황들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A 그리고 B가 어떠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그 문장의 부정은 당연히 이 세 개에서 또는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A 또는 B가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의 반대니까 그리고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이라는 것이 부정을 하게 되면은 서로 엇갈리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야. 그리고를 갖고 있는 명제의 부정을 말할 때 애들이 자꾸 그리고를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말했었던 부정도 그거였잖아. 난 수학과 국어를 100점 맞았어. 부정을 말하라 라고 했더니 수학과 국어를 100점 맞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가 그리고로 연결되네. 이것의 부정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네 번째 것만 얘기하네. 그런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와 부정, 그 다음에 이제 285페이지에 조건 P 그리고 Q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다 이것의 부정은 세 가지를 말하다 보니까 이제 또는으로,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부정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박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다음 네 번째 박스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메인 콘텐츠입니다. 명제라고 하면 보통 이런 녀석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명제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유독 배우고 싶은 명제는 바로 이 명제예요.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의 명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때 나오는 P와 Q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는 2. 자,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니까. X가 2라면 참이겠지만 X가 3이라면 거짓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조건입니다. 자, X제곱은 4. 자, 이거 조건이야, 명제야? 이거 조건이죠. X가 2나 마이너스 2면은 참이겠지만 X가 3이거나 0이거나 그러면 얘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건, 얘 역시도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연결만 시키면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2일 때는 참이겠지만 마이너스 2일 때는 거짓이겠죠. 이거 그리고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2일 때는 참이지만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는 참이어도 얘는 참이 아니니까 그건 거짓이죠. 그리고로 연결하는 거는 참 거짓이죠. 아니네. 조건인 것 같아. 또는 어떨까? 2일 때 참이겠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참이겠죠. 뭐 얘가 맞았으니까 이제 됐지. 뭐 3일 때는 역시 둘 다 거짓이니까 요것도 이제 안 되네. 그래서 뭐 그리고라든지 또는이라든지 이런 연결을 붙여본다고 해서 이게 뭐 조건이었던 게 명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연결 하나 붙여야 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이면이라는 그 연결어를 붙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면, 뭐뭐이면. 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어때요? 이거 조건입니까? 명제입니까? 왜 명제일까요? 네,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거 항상 성립하잖아. 그치?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오, 이건 명제인 거야. 자, 근데 이 명제 구성 성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조건이죠. 조건. 명제를 만드는데 조건이 활용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걸 대강대강 공부하면은 그 P면 Q이다. 그 P랑 Q 요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 명제. 조건 가지고 명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늘 항상 조건과 명제는 진짜 의미적으로는 거의 뭐 정반대이지만 많은 아이들에게서 얘네들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뭐 때문에? 이 P이면 Q이다라는 형태의 이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이렇게 써요. 이면이라는 것을 화살표로 이렇게 Q, P이면 Q이다라고 쓰는데 이 P랑 Q는 각각 조건이지만 P이면 Q이다라는 요것은 명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나 참 아니야. 얘는 언제나 참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은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명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조건들 가지고도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한번 x는 3이면 EX는 는을 왜 이렇게 써? EX는 7이다. 자, 이건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거짓이지, 그치? 거짓이니까 명제 아니야? 명제지. 거짓이라고 명제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거짓이니까 명제야. 너네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순간 얘는 이미 명제로서 작용한다. 그쵸? x가 3이면 EX는 7이다. 얘는 당연히 명제인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참인 명제였고 얘는 거짓인 명제였어요. 그럼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 뭐 그냥 생각해 보면 참이라서 참이라 얘기했고 거짓이라서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것 말고 특별한 게 더 있습니까? 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랬었던 거고, 실제로 이것의 참거짓을 논하는 분명한 기준을 배우셔야 이 조건들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생겼을 때도 같은 원리와 기준을 갖고서 참거짓을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활약하는 아이가 진리집합이라는 아이고, 진리집합이 뭐였지? 조건을 참이되게끔 하는 것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었죠. 자, 이 아이의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위에다가 쓸까요? 자, 진리집합은 뭐예요? 2만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자, 얘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2 혹은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2랑 마이너스 2, 얘의 진리집합은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일 거야 라고 한 것이 참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걸 참으로 만족시키는 건 얘인데 이걸 참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얘 또는 얘라서 그래서 요게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발생한다면 이것은 참일 테니까 그래서 얘는 참인 문장이 됐었던 거거든. 즉 다시 말해서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뭐 했으니까 포함되었으니까 그래서 아 요게 발생했다면 요것만큼은 진실이라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근데 얘는 어떤지 보자. 얘 진리집합이 뭐야? 3이야. 얘 진리집합은? 네 2분의 7이죠. 그쵸? 얘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얘가 참일까요? 아니죠.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은 머리만 굴려서는 헷갈릴 수 있는 이 명제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죠. 자 머리만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 x제곱이 4면 x는 2다. 뭐 x제곱이 4면 x는 2다. 뭐 이거 2나 마이너스 2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뭐지? 참인가? 거짓인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나? 명제가 아닌가? 아 헷갈리잖아 그치? 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많은 대답들이 얘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형태는 명제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친구들은 그냥 명제죠 P이면 Q이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자 얘는 2가 되면 참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어도 참이 됩니다. 자 2일 때는 참이지만 마이너스 2일 때는 거짓이에요. 뭐야? 그럼 이 문장만으로는 참거짓을 논할 수가 없네.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닌가 보다. 그쵸?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만약에 내가 선빵 안 때렸으면 너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은 뭐 괜찮았을지라도 나중에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이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 진짜.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x제곱은 4이면 이 말은 2 또는 마이너스 2 이 두 상황을 모두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때 x는 2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안에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죠. 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말의 진위를 판단하면 돼. 자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남자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자다. 여기는 어떤 사람은 남자다. 여기는 어떤 사람은 여자다. 자, 이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남자다. 자, 얘는 분명히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얘는 반드시 2만 있어 라고 못 박아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인 말인 거야. 여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기 남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남자야 라는 말이기도 하니까 여기는 사람은 남자야. 여기는 사람은 남자야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 문장은 틀린 거잖아.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은 남자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맞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남자여야지. 그치? 그렇죠? 이 말이 갖고 있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은 남자야 라는 말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남자다 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케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무시하고 그건 무조건 2일 뿐이야 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인 문장인 거죠. 그치? 근데 이렇게 뭔가 논리구조로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더 확실하게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얘가 이 상황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게 진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은
거짓인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명제 참거짓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자명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진리집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P명 Q이다라는 명제 참거짓을 논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 문장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는 얘가 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거짓인 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 참거짓을 논할 때는 P명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할 때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따지면서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뭔가 논리적인 어떤 그 체계가 명확하게 자리 잡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엔 조금 한계가 있거나 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리스크를 갖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잘 알아두시길.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도 돼. 괜찮아. 그렇지만 점점 보다 보면은 이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뿐이다, only 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짓말이구나 라는 걸 점점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채취하고 그 헷갈림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으시게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에서 각각 우리가 명칭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P명 Q이다라는 것에서 이 앞에 있는 P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이게 어떠한지를 판단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P명 Q이다에서 P는 조건이고 Q는 결론이다.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의 화살표만 쓰면은 P명 Q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한 방향? 하나의 선이라고 정정할게요. 하나의 선으로만 그려져 있으면 P명 Q이다라는 그냥 그 명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줄을 더 붙이게 되면요, 이것은 참인 명제야라는 것까지도 확정 지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는 P명 Q이다라는 명제 그냥 그 자체를 말한 거고요. 한 줄을 더 그리면은 그냥 등호 같은 느낌을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라는 것까지도 확정 지어준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표현을 쓸 수 있었죠. 근데 아까 이 밑에 있는 그 명제에서는 이렇게 2개짜리 화살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거짓인 명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참인 명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줄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이건 좀 이따가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지금 내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P명 Q이다라는 형태를 이렇게 하나짜리의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P는 가정, Q는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P명 Q이다라는 이 명제 참거짓을 논할 때는 뭘 하면 좋다?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그샘플에 있는 1번이랑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지금 눈으로라도 풀어봅시다. 시작. 그래? 다시 주셨어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1, 2번 한번 잘 풀어보시고, 이게 낯설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87페이지 이그샘플 1, 2번 풀어보고, 다 되신 분들은 288페이지 모든 어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봐 주세요. 다 정리가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네,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일단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소수는 홀수인 자연수이다. 자, 소수는 홀수인 자연수이다.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소수이면 홀수인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봐도 되죠. 뭐 물론 사실은 정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장은 P명 Q이다의 형태로 표현할 수는 없는이라기보다는 그 P명 Q이다의 형태와는 다른 명제, 다른 문장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구분짓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요거는 뭐 소수이면 홀수인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소수이면 홀수인 자연수이다. 맞아요? 자, 소수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2를 비롯해서 홀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2를 비롯해서 그냥 뭐 홀수인 소수들이 쫙 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홀수인 자연수이다. 요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짓이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밑에 x는 3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x는 3보다 크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직선 위에다가 3보다 크다.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요?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참이다. 간단하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지. 이거 깜짝이야. 아니야. 안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아무튼 이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치는 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예시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자,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자, 이 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렇죠? 왜 참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그럼 자연수가 전부 정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뭐 이거는 너무 쉬웠었던 문제.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 이건 어때요?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유리수가 전부 다 정수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죠.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이죠, 그렇죠? 모두가 그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럼 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리수 중에서 일부는 정수이고 일부는 정수가 아니고 어떤은 일부를 말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이냐 어떤이냐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모든이라는 것은 정말 거기는 모두가 다 그러하다. 그때 이제 모든 삐리리는 그렇다라는 것이 참이 되는 거고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뭐 어떤 무엇은 어떻다. 라는 형태로 써져 있는 것은 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그게 되면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항상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 이 말은 당연히 잘못된 말이겠지만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맞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이 말은 어떻게 써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모두가 다 유리수에 해당하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어떤 정수는 유리수다. 이거는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 이거는 어떤은 맞지만 모든은 아니었었고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어떤 정수는 유리수다. 역시 이것도 어떤 모두가 다 유리수가 모든 정수가 다 유리수니까 이 두 명제는 모두 다 참이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포도맛 사탕과 딸기맛 사탕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탕은 포도맛 사탕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은 포도맛 사탕이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거 어떤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떨 때 모든을 쓰고 어떨 때 어떤을 써야 그게 참인지 이제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명제가 모든이 들어있는 상태랑 어떤이 들어있는 상태랑 참거짓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참거짓을 논하면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일단 잠깐 다시 이 박스 5번에 있는 것들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주세요. 뭐 이거 가지고 말장난을 치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것과 그나마 좀 최대한 비슷하게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참거짓을 좀 논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이 말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이건 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유리수도 정수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어떠한 맞아요. 이건 모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이랑 뭔가 좀 발음이 비슷하다고 이것도 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장 그대로를 의식하신 겁니다. 어떠한 유리수도 정수다. 이거 모두 다 정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는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자, 일단은 우리가 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아예 정반대 상황을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상황 중에서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라는 그 말의 부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자, 어떨까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리고 그것의 정반대 상황들만을 담아보는 거죠. 그럼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그럼 정수가 싹 다 유리수 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것의 반대된 상황은 하나만이라도 나가거나 두 개가 나가거나 세 개가 나가거나 네 개가 나가거나 다섯 개가 나가거나 전부 다 나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일 거야.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것은 모든 정수가 유리수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문장이야. 근데 이것의 반대된 상황은 이렇게 삐져나가거나 더 삐져나가거나 아니 그냥 얘네가 아예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나 이런 상황들일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 이 정수 중에 일부가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라는 소리지, 그치?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정수는 요놈이든 아니면 요놈이든 어떤 정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모든 게 다 유리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 명제를 반대로 거꾸로 뒤집었더니 뭐 하나는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라는 말로 귀결되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리고랑 또는 사이의 관계에서 배웠듯이 모든을 부정했더니 어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어떤도 똑같아요.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자, 이게 정수가 있고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라고 할 때 분명히 유리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이게 유리수인데 이렇게 이제 정수 안에 들어간 게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어떤 유리수가 정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게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유리수는 정수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말을 다 합쳐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인 부분이 하나만이라도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어떤 무엇은 어떻다라는 말 자체가 그들 중에 공통인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수 중에 정수인 것이 하나라도 있다. 자, 그럼 이것이 아예 반대로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공통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정수가 아니다. 그 말이 그 문장의 부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의 부정을 생각해봤더니 이게 모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이것에 부정을 해보면 모든 게 다 유리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의역하자면 어떤 놈은 유리수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정수는 유리수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정수랑 유리수 중에 겹쳐지는 게 하나만이라도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럼 그것의 부정을 생각해보면 전혀 그 어떤 것도 겹쳐지는 게 없다. 그걸 좀만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정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이 모든으로 모든이 어떤으로 부정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서로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저 이그젠플 290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도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응?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자, 명제 P명 Q의 역과 대우라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P명 Q이다라는 것이 메인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P명 Q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펜이 자꾸 나오다 말아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잘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가?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할 것이 역이라는 개념과 대우라는 개념인데요. 역이라는 것이 바꾸다라는 소리입니다. 역. 뭐 예를 들어 역발상 할 때 뭐 그 역이랑 똑같은 거, 역수 할 때 그 역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P이면 Q이다.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바꾸게 되면은 P랑 Q, 가정과 결론이었었던 녀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Q이면 P이다라는 형태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과 결론을 바꿨다라고 해서 이것이 역명제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본래 명제, 본 명제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그것의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 역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 대우 명제는 무엇이냐? 이 대우라는 것이 사실 나도 이거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우라는 것은 이 둘을 바꾸기도 하고 얘네 둘을 또 다시 부정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not Q, 부정은 not을 쓴다고 했었죠.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명제의 대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좌우를 바꾼 역명제랑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반대 부정을 해서 만든 대우 명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스크 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아니 너가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나도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얘가 참일 때 얘네들이 어떠한지, 얘가 거짓일 때 다른 애들은 어떠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것은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림으로 따진다면은 P가 Q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가 Q랑 서로 똑같은 상태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황에 맞게 얘나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좀 따져보려고 해요. 자, 역명제인 Q이면 P다라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는 P가 Q다라는 것이 참임을 알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자, Q가 P이다.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보자. 어때요? Q가 P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는 Q가 P에 포함된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황이 참이라면 이것 또는 이것일 텐데, 이런 경우에서는 얘는 일단 거짓이네. 일단 얘는 거짓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P랑 Q랑 서로 똑같아서 얘가 참이었었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얘가 참이죠. 거짓도 되고 참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거짓만 나온다고 했다면, 아,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구나, 반대로 바꿨으니까 얘는 거짓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언제나 거짓인 것도 아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참일 때도 있어요. 뭐 물론 일반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이 케이스보단 이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긴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떨까요?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이라고 할 때 저 상황에서 not Q이면 not P다라는 것이 참인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Q의 여집합, Q의 바깥 부분이 P의 바깥 부분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어때요? 됩니까? 네, 오케이. 일단 참인 케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이 왼쪽 상황에서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오른쪽 상황에서는 어때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참이니까 얘가 어때요? 언제나 참이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고 싶은 부분. 본 명제가 참일 때 얘는 알 수가 없지만 얘는 참임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본 명제가 참일 때 얘는 알 수 없지만 배우 명제는 확실히 참이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짓일 때도 또 따져봐야 되겠죠? 거짓일 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 즉 거짓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P가 Q보다 바깥쪽에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다, P랑 Q가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 그러니까 뭐 하나 포함 관계가 아닌 겹쳐지는 상황이겠다. 아니다, 그냥 둘이 이렇게 아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이 친구 한번 봅시다. Q가 P에 포함됩니까? Q가 P에? 네, 하나는 참이 나왔어요. 자, 저 중간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Q가 P에 포함되나요? 네, 거짓이 나왔죠. 저 Q가 P에 포함되나요? 세 번째 거? 네, 거짓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얘가 거짓이라고 해서 얘가 언제나 참 또는 거짓을 갖지는 못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는 지우진 않을게.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대신 이 상황은 어떨까요? not Q가 not P에 포함되는지. 자, not Q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ot Q가 not P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이거 거짓 나왔어요. 거짓. 자, 두 번째 거 어때요? not Q가 not P에 포함되나요? 네, 이것도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not Q가 not P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으로 확정이네? 아, 얘가 거짓일 때 얘도 거짓이구나. 그래서 얘가 거짓일 때는 아니, 왜 안 나와 이것도? 요즘 이 펜이 다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자, 얘가 거짓일 때는 얘도 알 수가 없었고 얘도 거짓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었다. 그래서 얘가 참일 땐 얘는 참이고 얘가 거짓일 땐 얘는 거짓이고 얘는 지 혼자 따로입니다. 그래서 역의 참거짓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배우의 참거짓은 얘의 참거짓을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바이블을 같이 따라 읽어보면은 명제 P면 Q이다 에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것을, 즉 Q이면 P이다라는 것을 그 문장의 그 명제의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리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부정까지 둘 다 붙여주면은, 즉 not Q이면 not P다라고까지 해주게 되면 그것은 배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뒤로 넘어가시면은 305페이지 가운데 부분, 명제 P명 Q라는 것과 대우 not Q이면 not P다라는 것의 참거짓은 서로 일치한다 라는 부분까지도 잘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P명 Q이다라는 것과 not Q이면 not P다라는 것의 참거짓은 서로 일치한다.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증명을 다 했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 3단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그럼 P면 당연히 R이겠지. P면 Q일 테고 Q이면 또 R이니까 그럼 P가 되면 R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따져보면은 P면 Q이다, P가 Q에 포함되죠. Q이면 R이다, Q가 R에 포함되죠. 그럼 당연히 P면 R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P면 Q이고 Q면 R인 경우에 P면 Q이고 지우고 썼어요.
P면 Q이고 그 다음에 Q면 R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P면 Q이고 그래서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따져봐도 얘는 얘에 포함되고 얘는 얘에 포함되고 얘는 얘에 포함되면서 얘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얘는 얘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뭐 되게 쉽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P면 Q이고 Q면 R이라고 할 때 R이면 P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P면 R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R이면 P다라는 게 항상 참이라는 게 아니라 R이면 P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때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언제가 가능해요? 오케이, 세 개 다 같을 때 P면 Q이다. P가 Q에 포함된다. 근데 P가 Q에 포함될 때 P랑 Q랑 서로 같고 Q면 R이다. 역시 Q가 R에 포함되는데 Q가 R이랑 서로 같은 경우라면 P면 R이다도 성립하지만 R이면 P다라는 것도 성립하겠죠. 세 개가 다 같아버리니까. 그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고 이게 간혹 문제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가지고 와. 그럼 대부분 다 이 경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포함관계를 따질 때 늘 항상 이런 그림만 그려서 그래요. P가 Q에 포함되고 이것까지 하면은 P가 Q에 포함되고 R에 포함되는데 어떻게 R이 P에 포함되지?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들고 와. 그대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더 생각하라고. 이건 너무 선입견이잖아요. 포함관계가 꼭 이런 그림만 그려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를 잘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우리가 이제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명제서의 그 마지막 마무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기 뒤에 보면은 뭐 증명이라고 하면서 저 세 번째 소단원이 그냥 같이 묶여 있구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절대 부등식이랑. 네. 아무튼 이 명제에서 사실상의 이제 마지막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대충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틀리게 되니까 꼭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지금 이 설명을 잘 듣고 문제 풀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반대로 막 생각하고 그런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라서 말이죠. 자, 일단 이 말을 잘 보면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당연히 조건에 대한 얘기겠죠. 이름부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요. 당연히 조건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P라는 것이 Q에 포함되는, 즉 P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래서 P가 Q에 포함된다 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P랑 Q는 뭐였죠? 가정과 결론이었는데 그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얘네들이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P랑 Q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 또 다른 이름도 붙여주고 싶어요. 물론 얘의 이름은 가정이고 얘 이름 결론이지만 또 다른 이름도 무슨 조건이라는 이름도 추가로 붙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컨텐츠를 학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자, 지금 이거는 P면 Q이다 참이라는 건 Q 안에 P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 P면 Q이다 참이면 P는 Q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포함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X라는 원소가 나 Q가 되고 싶다. 나 Q가 되고 싶다. 라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Q가 없었던 거야. 근데 P는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P가 이 X한테 딱 손짓을 하면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뭐라고? Q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X가 끄덕끄덕 해요. 그래서 이제 P가 X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있잖아 내가 Q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 일단 Q 올 때까지 나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너가 만약에 날 만족한다면 넌 Q가 되기 위해 충분할걸?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뭐라고? 어떤 원소가 이 Q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이 P라는 조건은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물론 P가 안 된다고 해서 Q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지. 어쨌든 P를 만족한다면 Q가 되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반대. 이번엔 또 X가 와가지고 나 P가 되고 싶다 라고 또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또 하필 P가 없어요. Q가 있어. 그 말을 듣고 Q가 또 손짓을 합니다. 와봐 일로 와봐. 뭐가 되고 싶다고? P가 되고 싶다고? 오케이. 자 그럼 너 일단 나 만족하는지 체크해봐. P 올 때까지. 네가 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너 P 못 돼. 일단 네가 P가 되고 싶다면 나부터 먼저 만족시켜야 돼. 나는 너가 P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Q는 P가 되기 위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Q는 P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필요한 관문이고요. P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녀석인 거니까. 그래서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됐어? 네. 이렇게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게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충분한 거,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 필요한 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그 효율성도 조금 높일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을 높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또 추가로 공부를 할 거냐면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좋은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P랑 Q랑 이런 관계, P면 Q에다가 참인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좀 부끄럽긴 한데, 자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딱 됐잖아. 화살표가 이렇게 딱. 이게 뭐 옛날에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화살표 하면 화살을 쏜 거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즘 현대 누가 화살 들고 다닙니까? 전쟁터에 뭐 화살 쏘고 다니는 그런 나라 있나요? 없죠. 요즘 무슨 미국 이란 요즘 총도 아니다. 미사일 쏘고 다니고 있지만 어쨌든 전쟁의 핵심은 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P가 Q한테 지금 뭘 쏘고 있는지를 보세요. 화살표가 흉. 자 P가 지금 Q한테 뭘 쏘고 있어요? 총을 쏘고 있죠? 자 다시 P가 Q한테 총을 쏘고 있어요. 자 다시 뭘 쏘고 있다고요? 뭘 쏘고 있다고? 총 아니야. 총 쏘면 너무 아프잖아. 총을 쏘고 있어. P가 Q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P가 Q한테 총을 쏩니다. 알겠죠? 근데 Q는 그 총을 맞았어요.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럼 당연히 뭐가 나? 피가 나. 그 Q는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뭘 흘린다고? 피를 흘린다고. 뭘 흘려? 뭘 흘려? 말해. 너네는 지금 익명이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얼굴 까고서 지금 이 짓 하고 이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내가 일찍 끝나요. 자 그래서 Q는 뭘 흘린다고? 피를 흘린다고. 피를. 자 P는 뭘 쐈어? 총을 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짓까지 하냐면은 뭔가 하니까 발음이 필요 조건 좀 연결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많이 뒤집어서 생각해버립니다. 아무리 원리를 알려줘도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바깥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 이걸 생각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귀찮아서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반타작이 나와요. 너네들 오늘 할당량 받아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반타작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때 그래 오케이 원리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P는 Q한테 총을 쏴서
Q는 아프니까 피를 흘린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확실히 암기까지 할 수 있게끔 좀 팁을 같이 드려요. 나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지만 바보같이 그렇게 외우기만 하고 그러지 마.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충을 쏘고 피를 흘린다. 충을 쏘고 피를 흘린다. 괜히 막 충을 맞는다 이딴 식으로 하지 마. 충을 맞는 게 아니야. 충을 맞는 게 아니야. 충을 쏘고 피를 흘린다. 오케이? 네, 그렇게까지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필요 플러스 충분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지금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잖아.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일까? P랑 Q가 일치할 때, P랑 Q가 이런 식으로 일치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합쳐서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단답형에다가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썼다가는 다 틀려버리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랑 함수를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그것도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절대부등식만 딱 나가고 함수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나가고 또 멈추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반타임씩 미뤄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어떻게 좀 보완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